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지만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지만 가능하다면서 미래는 반드시 통합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은 전초전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서 63% 이상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내년 7월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80%가 넘었는데요. 이렇게 인지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통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4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후.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캡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캡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캡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20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인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죠.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탁호찬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재보선 후에 여야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난주에 민심은 박완주 의원, 당심은 윤호중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당심을 선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의총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네. 16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이제 100명이 넘는 압도적인 표가 이제 윤호중 의원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친문, 강성 친문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강성이 아닌 듯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혁은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혁보다 앞세운 게 민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민생이 앞바퀴라면 뒷바퀴는 개혁이다. 민생이 끌고 가는 이런 이제 당의 흐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성과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를 떠나서 네. 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아무래도 이제 좀 완곡하게 바꾸지 않겠는가. 이 기존의 좀 일종의 세금이라든가 규제 일련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도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선회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당정청 분위기는 조금 서민들에게는 이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한다. 대출의 문제라든가 네. 세금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빠르게 부동산 정책의 완화 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윤호중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야권이나 국민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재보선에서 회초리를 때린 그 시민들에게 조금 더 어필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가 큰 시험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진행해야 한다. 검찰 개혁도 멈춰서는 안 되고 언론 개혁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압도적인 다수의 이제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지지층들을 바라보는 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해석은 이 180석 가까운 이러한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개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성과는 안 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 오히려 국민이 빨리 피로도가 높아진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개혁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개혁을 이제 손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명확하고요. 그럼 지금 이제 또다시 검찰 개혁에 이제 어떤 트러블이 튀어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언론하고 과연 그럼 임기 말에 싸우는 이제 정부 여당이 될 것인가. 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상당히 그 중진의 관록 있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마찰은 최대한 피하면서 아까 뒷바퀴가 개혁이라고 했는데 최대한 그것을 아마 민생 정책의 성과로 포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개혁도 밀고 나가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다 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 이 두 마리 토끼 잡기 불가능한 얘기를 이제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요. 네. 과연 이게 잘 되겠는가? 그동안은 이제 몰라서 못했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개혁 관련해서는 뭐 올해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은 이 입법에 있습니다. 네. 법을 만드는 것이죠. 네. 결국 언론 개혁을 지금 이제 민주당의 내부에 언론 개혁을 주창하는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가짜 뉴스를 엄단하는 처벌하는 법 같은 것들을 네.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이 그야말로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이나 음해의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는 경우에 이건 사실은 기존의 개인들은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신저라든가 SNS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이런 걸로 처벌이 되거든요. 네. 많이 이제 저희 소송이 걸리고 또 수사를 당하고 이런 것도 보는데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러한 이제 과실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법적인 이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언론이 이제 이러한 행위를 자주 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줘야 언론이 이제 팩트 중심의 보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입장들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갈 수 있겠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 메이저 언론에서 가짜 뉴스로 이제 확증이 되는 지나간 소송을 통해서라도 확인이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이 몇 천만 원 수준이에요. 네.
뭐 몇 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원 정도가 보통 나옵니다. 보통이 60억 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몇 번 얻어맞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정말 중견 메이저 미디어 업체들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이제 나타나곤 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팩트가 중요하고 가짜뉴스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보다도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또 표현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팩트를 벗어난 이제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미디어가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이게 이제 언론 개혁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당대회도 다가오고 있죠. 지금 3파전인데 그럼 당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내대표는 좀 간단했어요. 네. 2파전이고. 그랬죠. 결국 그리고 이제 친문이냐 비문이냐 입장도 명확하고. 네. 또 이제 주류냐 비주류냐 이것도 이제 다만 이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원들의 이 친소 관계라든가 무조건 이제 우리가 쉽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좀 복잡한 표가 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주류가 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비주류가 더 표를 많이 모았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같은 경우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지금 구성비는 사실은 압도적인 당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후보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심 반, 민심 반 이게 민주당의 이제 경우에 네. 후보 투표의 룰이었는데 당 대표를 뽑는 경우에는 이게 당의 리더이기 때문에 당심이 90%예요. 일반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이렇게 이제 거의 90%가 당원들이고 10% 정도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당원들의 입장이 쏠리는 쪽이 유리한데 이번에 이 3파전을 보면 전당대회 5월 2일을 앞두고 당권에 도전한 지금 강력한 3인방 3파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송영길 의원 그리고 우원식 의원 네. 홍영표 의원 이렇게 보면 이 언론이 쓰긴 써요. 친문 송영길이다. 네. 또 친문 홍영표다. 네. 예, 비문 우원식이다. 네. 요거는 각자 좀 들으면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하더라고요. 네. 친문 비문이 이렇게 나뉘지가 않거든요. 네. 3명 다 친문일 수 있고 3명 다 비문일 수도 있어요. 네. 굳이 조금 더 이제 친문에 가까운 색채 그러면 이제 홍영표 의원을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인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또 그야말로 핵심 친문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누가 이제 친문 정책을 펴는가인데 네. 3명의 후보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지금 내부에서 아직 5년차 임기 5년차의 마지막 이제 해를 보내면서 청와대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 돼도 무난하게 당정청 관계는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근데 키워드에서 좀 팁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키워드요? 네. 키워드가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혁신. 네. 당을 계속 혁신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당을 혁신한다는 자체가 지금 당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비문적인, 좀 차기 대권을 향해서 당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원식 의원은 이제 을지로 의원의 리더를 오래 맡기도 했는데 민생의 방점이 있습니다. 민생. 네.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아까 신입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과 비슷한 결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영표 의원은 단결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수부대 구호를 붙이셨지 하고 이제 제가 조금 놀렸는데 네. 이게 당정청의 단결을 의미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이탈 없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당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점에서는 가장 좀 친문적인 이제 어떤 키워드를 뽑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혁신이냐, 민생이냐, 단결이냐. 네. 5월 2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또 한 명은 아마 중간에 중도 사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네. 또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송영길 의원 쪽으로 좀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또 관측도 있고요. 이것도 아직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내에 당심의 다이나믹스가 막 지금 이제 경랑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어떻게 좀 민심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겠는가. 네.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좀 이제 섞이고 흐름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당심이 이제 이 선거 이후에는 민심을 좀 반영을 하겠는가. 네. 아니면 오히려 또 별도로 가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일부 강성 친문 지지그룹에 대해서 이 당 안팎에서 또 비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뭐 문자 폭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당의 지금 주류 지도부 측에서는 그러한 것은 크게 괴념치 않겠다 하고 가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제 오히려 상대 야권 쪽에서 이걸 매섭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당내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여론들이 어떻게 수렴이 될지는 결국은 5월 1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심이 90% 작용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민심을 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혁신인 송영길 후보, 또 민생인 우원식 후보, 단결인 홍영표 후보 누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단행된 청와대 개각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요. 야당의 비판은 좀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가 됐죠. 네, 처음으로 TK 네. 지역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사를 지켜보면 우선 대폭 이 개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5명의 장관 정도가 교체됐을 때 우리가 통상 중폭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번에 국무총리가 갈리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내에 이제 정무수석을 포함해서 한 5명이 이제 또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경부부처 국무총리가 10명이 동시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 여기에 연쇄적으로 또 자리가 빌 테니까 계속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빼고라도 이 정도가 동시에 인사 발표가 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폭 개각이다 이렇게 쓰고 크게 틀리지 않는데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국무회의에서는 이 모든 걸 이끌고 나가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김부겸 이 후보자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청와대 내 대야 관계, 대국회 관계를 주로 이제 조율하는 정무수석 자리에 최재성 수석이 내려오고 이철희 전 의원이 지금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철희 전 의원은 아예 그냥 대놓고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 대통령의 뭐 말씀에 반기를 들겠다는 것보다는 헌신하는 뭐 참모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써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참모가 되고자 한다. 좀 이렇게 대통령의 귀를 넓혀드리겠다. 이런 취지의 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이게 비문 비주류를 이번 개각에 전폭적으로 투톱 라인으로 넣었다고 하는 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그냥 관리형 인사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통합형 인사로 가겠다는 방점이구나. 네. 로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5개 부처의 장관들이 교체가 됐는데 모두 다 경제 관련 부처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에 이제 방점을 두고 여기에 들어온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도를 빼면 이분은 학자 출신인데 학자 출신이지만 또 과학기술 단체장 출신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모두 다 자기 분야의 정통 관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부서를 완전히 장악하고 보통 통상 임기 말이 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복지부동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뭐 장관들이 개발해내거나 하진 않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을 끝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고 성과를 내고 관리하는 꼼꼼한 수장들을 이제 중심으로 발탁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문제에서 좀 트러블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신설된 비서관 자리가 하나 있어요. 네. 방역기획관. 여기에 이제 저도 방송에서 자주 뵌 분인데 이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 네. 주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에 방송에 나오는 여러 교수들이 있는데 꽤 많이 이제 방송에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탁이 됐는데 야권에서 한 2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 11월에 백신은 천천히 도입해도 된다. 이런 이제 라디오에서의 발언. 그리고 또 김호란 교수의 이제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갑에 전략공천을 받았다가 낙선을 한 정치인입니다. 네.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훈 인사 아니냐는 또 이제 야당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김호란 교수는 충분히 방역계획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보훈 인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또 여당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갑자기 교체하거나 인사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백신 수급이 지금 조금 곤란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야권과 언론의 공세를 이 방역 기획관이 제대로 잘 막아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게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려고 만든 자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이제 청와대 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호란 방역관은 아무래도 이렇게 백신 수급에 있어서 잘못된 방역 정책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관련 출신을 많이 발탁을 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야권이 좀 복잡한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합당 진행이 됩니까? 오리무중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통합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결을 했죠. 네. 의원총회에서. 근데 왜 합당이 아니고 통합이냐? 통합은 좀 약간 모호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흡수 통합으로 국민의당에 비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23일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그랬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거대한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며칠 필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중진이 모여서 안철수 대표랑 몇 시간 회의하면은 끝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거나 혹은 분당을 하거나 할 때는 속도전을 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번 재보선 이전에 단일화가 되면 합당은 반드시 진행한다. 이건 안철수 대표가 먼저 선언을 한 얘기고요. 네. 그때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뜬금없다. 누가 합당한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갔고 국민의힘은 합당하자 그러는데 국민의당은 잠깐만 내부 의견을 좀 모아볼게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당원들이 허락 안 하면 네. 진행 안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왜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합당을 한다고 안철수 대표는 얘기했던 걸까요? 이때는 당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이유는 국민의당이 지금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국민의힘의 흡수 통합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제3지대가 슬슬 열리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국민의힘과 바로 손을 잡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했을 때 네. 어쩌면 안철수 대표에게는 그쪽이 열리는 그러한 이제 영역이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신당 창당하겠느냐. 이거는 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제3지대로 가면 또 거기 누가 지금 계속 이 훈수 정치를 하고 있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기가 있습니다. 네, 외곽에서 지금 계속 네, 그림을 막 그냥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럼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게 거의 천적 같은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3지대에서 만난들 좀 플러스 알파가 있겠느냐. 네. 쉽지 않다. 이런 대목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이게 안철수 대표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든 그 지금 이 기성정치 인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 이미 진용이 짜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참신하고 신진 인물들로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 외교 이런 분야에 이제 진용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멘토도 이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신당 창당으로 가든 중간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했다가 결국은 야권들을 다 통합을 하든 아니면 이제 조직의 국민의 힘이고요. 인물의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조직과 인물이 합쳐져야 대선을 치를 수 있거든요. 네. 이 사이에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 다 좀 어떻게 융합이 될지, 동상이몽이 될지 야권 통합의 복잡성이 여권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야권이 잘하면 이제 좀 활활
이 열기가 불타오르겠지만 지금 이전 투구하고 또 잘못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이거 재보선 한번 이겼다고 또 자기 목 따지는구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정치는 없구나 하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회초리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야권이 통합을 향해서 흘러갈 때 정말 민생과 어떤 국민의 이 여망,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야권의 통합 합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가장 정치적 계산이 좀 복잡하죠. 네, 머리가 가장 많이 아픈 분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와서요. 관건일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입장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야권 통합의 핵심 관건은 윤석열 전 총장이 키를 쥐고 있다. 네. 명확해 보이고요. 네. 지금 책이 2권 나왔습니다. 나왔죠. 출판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구수한 윤석열. 이건 이제 서울법대 7학번 동기들이 네. 자신이 겪었던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담은 네. 하나의 네. 이야기 역금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합뉴스 출신의 이제 친구, 충암고의 동기 독자 친구가 한 3시간 인터뷰를 하고 정리한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2권 다 본인이 낸 게 아니라서. 네. 본인이 낸 게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그때 메시지가 정치 선언이 되는 건데 다 자기 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5월이나 6월쯤에는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선까지 시간이 많진 않아요. 네. 이게 사실 올 여름 정도까지도 이제 한 7월까지도 예상해 보긴 하는데 네. 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뭐 선거도 없고 변수도 없는데 오히려 5, 6월부터 정치 세력이 없는 완전히 신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월은 거의 다 지났다 치고 네. 5월이나 6월 뭔가 이제 중요한 길이를 잡아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는 뭔가 희미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주목을 못 받게 될 거고요. 네. 이게 지금 한대는 거야 안 한대는 거야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거고 윤석열 전 총장이 좀 화끈하게 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여권은 굉장히 맹렬하게 성토할 때 본인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받아치고 그랬던 모습을 이제 이 반대 야권 지지층들이 높이 산 건데 아마 센 메시지를 이제 던져야 할 것이다. 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자, 빠르면 5월 초중순 네. 늦게 되면 이제 5말 6초 이 정도가 될 텐데 이제 황야의 결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 전 총장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늦어지면은 장점은 하나가 있는 게 국민의힘도 힘이 빠지고 국민의당도 힘이 빠지고 네. 야권이 힘이 다 빠져서 기다리다가 축축 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야권 세력을 규합했을 때 네. 동력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막 보내고 있을 때 짠 등장해야 이게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 지쳐가고 있을 때 뭐 장마철이라든가 폭염철에 나와서 이제 뭐라 이야기해도 그때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지율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뭐 양강구도는 확실해 보이고요. 네. 압도적으로 이길 때도 있고 비등비등할 때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는 리드하고 있는 양강구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윤 전 총장이 별을 잡을 시간 이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인데 5월과 6월 중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요,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 많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탁호찬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경북 지체장애인협회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경북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의 권익과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네. 우리 협회는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와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민원상담사업, 또 장애인 예술지원사업 등 경북 도내 장애인들이 권익을 증진하도록 또한 최적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23개 23개 시군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과 장애인 고충과 민원 등의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고구라고 뭐 일기예보에서는 많이 들리는데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41회를 맞았는데 이렇게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 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네,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날이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죠. 네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분들께 포상도 수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배려와 소통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계기가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각 나라의 기념사업을 권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고구와 같은 날인 4월 20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사실 우리 협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었지만 특별한 기념일이 된 지금은 조금 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 365일 매일 날마다 장애인의 날과 같이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하루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맞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장애인분들을 만나는 날보다 사실 안 만나는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특히 적어서일까?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네. 장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이 네. 쉽지 않아서 더 집에만 계시기 때문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인식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 편견과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중에 우리 장애인에게 대한 가장 바뀌어야 될 부분은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약 80%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차별을 받고 네. 있다고 느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면 늘 배려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당연한 대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장애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것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러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어떤 법률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는 틀린 거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부터 해서 차별은 아예 없어져야 될 텐데, 이게 직장이나 기업 공공기관으로 강의를 나가실 텐데요. 그러면 네. 그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네, 2019년 5월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 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죠. 네. 저 또한 우리 단체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장애란 무엇인지 장애에 대한 정의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과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의무사항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그런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장애 유형별로 에티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직 장애인을 장애자 또는 장애우로 표현한 사람이 많은데요. 네. 장애자, 장애우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반드시 장애인이라고 칭해야 하고 네. 또 장애인의 반대말은 흔히들 정상인, 일반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라고 호칭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장애인을 어떤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함께하는 통합의 어떤 보편적인 모델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장애인을 장애우로 참 많이 썼었잖아요. 네네. 이 장애우도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군요. 네네. 한때 장애우라고 친근한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네네.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친구란 대상으로 보기는 보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보겠죠. 네. 네네. 단순히 친구가 좋은 의미라고 이렇게 친구를 붙여서 쓰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네. 장애인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가 고용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이 우리 비장애인처럼 또 경제적인 자립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고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장애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4%,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의 3.1%를 의무 고용 비율로 책정해서 만약에 그 비율에 모자라면 이제 부담금도 징수하고 네. 또 고용을 많이 해서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의무 고용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에 특히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지키고 있지 않는다거나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하는 고용 부담금보다 비장애인의 고용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식의 태도가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 가운데 하나가 교통이나 이동의 불편함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권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장벽이 아주 높아서 편의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저상버스의 도입이라든가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또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은 반드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립과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2005년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이 되어 저상버스 등에나 어떤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된다거나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장애인만을 위한 존재하는 수단이 아닌 그 누구도 손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네. 장애인의 사회와 어떤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은 하루빨리 좀 개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지금 4차 대유행 우려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 힘든 현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죠. 특히 이 코로나19 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는 지표가 나온 적이 있죠. 네네. 그로 인해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치료나 재활을 위해서 병원이나 또 복지관 같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셔야 하는데 코로나로 시설이라든가 기관 등이 운영을 하지 않아 너무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장애 유행 중에 언어장애나 청각 등의 장애는 항상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의사소통이나 신체적으로 불편으로 그 비장애인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나라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당장 생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계층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각종 어떤 시설들이 좀 폐쇄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나가셔서 자신의 개발을 또 하고 또 작게나마 근로의 기쁨을 또 누리던 일상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지원받던 어떤 서비스들도 대면에 불가능해지면서 끊기게 되었고 네.
또 거주지역 복지관에 나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소외감도 해소하고 동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소일하시던 그런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생계적인 타격과 심리적 고립감이 더 커졌고 또 장애인의 삶이 또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소외계층의 어떤 생활 대책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거나 또 새롭게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41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탁호찬 사무처장이었습니다.